황창규 KT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로 구성된 로비 사단을 구축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KT 노조가 오늘 황창규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T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조가 황창규 회장을 고발을 했는데 로비 사단을 구축했다. 이 의혹을 좀 정리하고 가죠. 네, KT 황창규 회장은 2014년 취임 직후에 박근혜 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 등을 이른바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수억 원대의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혐의입니다. 예. 네, 관련해서 이제 그 자문단의 명단을 확인을 해본 결과 뭐 고위 공무원도 있고 퇴역 장성, 퇴직 경찰 등을 포함해서 정치권 인사 6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각종 민원 해결 등을 위해 로비로 활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발을 했으니까 향후 이제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련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관련해서 고발된 혐의 사실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 그리고 업무 방해 혐의 등입니다. 네, 업무 방해와 뇌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사건에서 가장 혐의점이 무거운 사실은 업무상 배임으로 보입니다. 네, 업무상 배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조문의 적용을 받는데요. 네, 이득액이 5억 이상에서 50억 원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고요. 네,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고요. 네, 관련해서 지금 2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광고 회사를 600억 원에 인수를 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가 배임죄로 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득액 관련해서는 50억 원이 넘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중한 처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본금이 2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600억 원이나 주고 인수했으니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고발을 한 거고요. 이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채용 비리 건을 살펴보면 김성태 의원 딸 채용 비리를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앞선 기사에 나온 이제 당시 이 부정 채용에 관련된 사장이 홈 부문 사장이네요.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지금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서 총 6건의 부정채용 의혹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서전 사장뿐만 아니라 김 전 전무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일단 서류 전형에서 당시 공개채용 서류 합격자 명단에 이 김 의원의 딸이 없는 점을 바탕으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김 전무가 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요. 현재 6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고 검찰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꽤 높게 점쳐주셨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다 보면 김성태 의원에 대한 소환도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여럿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정 채용이라고 하면 누군가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부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던 채용이 된 당사자인 이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티켓 채용 문제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대상이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요. 수사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또 현직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저희가 좀 알아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를 했는데요. 2013년하고 14년에 1, 2차 수사 때 이걸 이제 짚고 가야 되는데 짚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제 진상조사단이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 뇌물 혐의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네, 현재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윤중천 및 피해 여성들에 관련한 진술이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당시 수사 관련해서 뇌물 혐의를 조사하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좌 추적은 당연히 없었고요. 예.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또한 이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뇌물을 제공한 시점이나 액수가 특정이 될 경우 예. 공소시효 관련해서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빠른 수사를 해야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살짝 다루긴 했는데 그 공소시효 문제는 이 뇌물액에 관련돼서 그 네. 금액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거사위에서 구체적으로 일반 형법상의 뇌물죄가 아니라 네. 특가법상의 뇌물죄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천만 원대의 뭐 돈이 오간 정황이 좀 발견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죄라고 특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1억 원 이상은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 예, 네. 물론 이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는 7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뇌물 관련해서는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금품이나 향응이 오간 사실로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2012년 하반기라고 한다면 이득이 1억 원 이하라면 또 처벌이 되겠지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없으려면 1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2012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수사 권고 내용에 특수강간 혐의는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유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동영상이 있고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인데 왜 처벌이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궁금함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수강간이라고 하면 2명의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강간을 해야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영상만으로 이제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특수 강간인지 여부는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2번의 무혐의 처분은 일단 이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해서 나온 처분들이었는데요. 이 과거에 있었던 처분에서 더해서 새로운 공소 제기가 있으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현재 이제 무혐의 관련해서 피해자가 재정 신청을 했고 이 재정 신청이 기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률에서는 새로운 증거 없이는 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수강간 관련해서는 뭐 새롭게 피해자가 나타난달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수사를 좀 진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하나만 정리하고 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성접대 의혹 관련 그 동영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화질이 흐리다, 뭐 흐리지 않았다라든지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여러 진술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때 증거로 제출됐던 그 동영상이잖아요. 결국엔 그 동영상은 이번에 증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약간 기소를 하기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쨌든 과거에 이게 굉장히 의혹이 많은 무혐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공권력에서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이쪽의 의견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수사 대상으로 권고된 인물들 중에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이제 이중희 변호사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담당하던 경찰을 불러서 질책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 조치를 부당하게 내린 점, 그리고 행정관을 보내서 당시 국가수에서 동영상을 조사 중인 사람에게 검사 결과를 빨리
내놓으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는 당시 뭐 국가수직원이랄지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전 공무원 그리고 경찰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관련해서 이제 곽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은 뭐 그런 내용으로 질책을 하지 않았고 예. 임명 관련해서 당시 뭐 내사 중인 사건이 있냐라고 경찰에게 물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임명을 하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자 내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네. 예. 왜 그래서 말을 바꿨냐라는 내용으로 질책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현재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들에 대한 재수사 자체는 지금 확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제 과거에 수사가 좀 미진하게 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예. 수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뭐 특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뭐 특임 검사를 만들어야 된다, 특검을 예. 해야 한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합의가 실질적으로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특임 검사의 경우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 이것은 검사 내부의 비리를 좀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네. 수사 대상 자체는 현직 검사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김 전 차관은 현직 검사는 아닌 부분이 있어서 좀 예. 문제가 예. 될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에 있었던 의혹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겠다. 네,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알겠습니다. 뭐 문무일 검찰총장도 빈틈없이 해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의견이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이 김학의 전 차관 건 짚으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이제 진술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당시에 좀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증거가 남기는 좀 물증이 남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기록 같은 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무슨 뭐 그런 수첩이 있었던 전례가 있었기 아무래도요. 때문에 그런 뭐 기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그 수첩의 존재는 이례적인 증거였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하겠지만 예. 그런 증거가 물적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수사가 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관련 수사는 그때 당시에 계좌를 살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좀 뇌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예. 뭐 당시에 좀 뇌물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네. 뇌물 혐의가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2015년에서 2012년으로 뭐 시기가 특정되었고 특가법상의 뇌물죄를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면 네. 아무래도 좀 관련해서 뇌물은 좀 어느 정도 수사 방향이 잡힌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무쪼록 재수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면 워킹맘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회사는 고속도로 영업소를 관리하는 업체였고요. 예, 서무 주임으로 A씨라는 이제 워킹맘을 채용을 했습니다. 수습 사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 A씨의 경우 만 1살과 만 6세의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당시 이제 근무 조건을 들여다보면 예. 이분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예.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휴일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어린 아이 2명을 키우다 보니 좀 다른 휴일에는
근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예. 이제 회사 측에 얘기를 했으나 들어지지 않아서 결국 무단결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예, 이렇게 되자 회사에서는 이 A 씨가 사실상 뭐 초본 근무라고 하죠. 어느 날은 뭐 7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아침 당번 아이 등원을 위해서 외출을 잠깐 하는 것을 기존에는 좀 허용을 해줬는데 예. 무단결근에 조금 앙심을 품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가지 못하게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제 아침 당번 이 7시 당번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B사는 A 씨의 근태를 문제 삼아서 근로계약을 해지를 했고 예. A 씨는 관련해서 이것이 부당해고다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측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예. 부당해고라는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판결을 통해서도 이것이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나온 사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인 것 같아서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그 시간대를 보니까 뭐 오전 7시 막 이래가지고요. 그때는 한참 바쁠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판결은 회사가 부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 양육권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첫 판결인데 이제 상급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볼까요? 판결이나 법률이라는 것은 결국 네. 사회적인 인식이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제 기존에는 영유아 양육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보는 측면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사회적으로 좀 더 같이 해줘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사실상 아이를 양육하는 권리는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상급심에서도 이런 판결의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워킹맘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제 이를 따르지 않자 부당해고를 한 회사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